근데 사실 미국 선거 하면은 선거 자금 이야기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쓰니까. 많이 쓰이고 이제 MBC가 또 해리스 테마 준 거 아세요? MBC가 왜 해리스 그러면 또 궁금한데 재용님은 이 팀 면세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면요. 되게 궁금하다. 일단은 이제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 주제는 선거인데요. 게스트로 김지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을 이제 저희 채널에 모시는 게 제작진들의 수원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언제 오시나 했는데. 근데 반대로 박사님도 저희 채널을 좀 즐겨보신다고 들었어요. 네. 좀 어떤 콘텐츠 보셨어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백가씨. 아, 캠핑. 원래 캠핑 좋아하세요? 박사님 아니요, 캠핑 좋아하세요? 캠핑 1도 몰라요. 그래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 아, 그래요? 캠핑엔 관심이 없는데 콘텐츠가 없어요. 좋아서. 네. 근데 또 박사님 하시면은 뭐 MLB, 뭐 메이저리그 아니면 네, 저기 맞아요. NBA 역사 이런 거 콘텐츠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희 콘텐츠 보셨나요 혹시? 봤죠. 어. 그리고 우리 회사님께서 네. 이제 특히 농구가 메이저리그 NBA가 요새 잘 잘 될 나가는 것 것 같지만 같아요. 아니다. 그렇게 네.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어서 그런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으그 아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런 애날목 같으니라고. 주제를 이걸 했어야 되네. 원래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응원하는 팀이 어디세요? 팀은 없어요, 딱히. 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보스턴에 있었고 하니까 네. 레드삭스 좋아하지 않냐. 어. 근데 저 레드삭스 싫어해요. 아 진짜요? 어. 페네이 파크 가보셨어요? 아니, 많이 갔죠. 부러워가지고. 유명한 페네이 파크는. 그러니까 어디 네. 미국에 있을 때 네. 제가 어디를 가잖아요. 뭐 하키가 있다든지 네. 여행을 간다든지 가면은 일단 홈팀 경기가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요. 그래서 있으면 이제 보러 가야 돼요. 아. 아니 응원하는 팀 없이도 이렇게까지 좋아할 수가 있나요? 선수는 있어요. 누구요? 어떤 선수? 저는 사실 편집해야 될 거예요. 아, 네. 이치로 좋아했어요. 이치로가 왜요? 너도 너무 좋은데. 너무 네. 멋있었어요. 네, 멋있죠. 이치로, 음. 뭐 치퍼 존스. 어. 그 당시에 제가 보던 사람들은 네. 무표정으로 있어, 할 있어. 일 다 하는 대충 멋있는 그림 와요. 그림 와요. 그런 사람들 좋아했어요. 마초 느낌의 약간. 맞아요. 네. 재훈님 지금 선거가 주제라서 아, 네. 지금 너무 지금 갑자기 메이저리그로 몰입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지금 메이저리그 쪽으로 네. 가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이 박사님한테는 거의 올림픽 같은 가장 바쁜 시즌이잖아요. 중요한 시즌. 네.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네. 네. 박사님 입장에서 올해 2024년이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된 것 같은데 좀 체감을 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요? 왜냐면은 뭐 다른 선거들도 되게 중요한 게 많았거든요. 뭐 대만 선거부터 사실 시작을 했고 갑자기 올해 영국, 1월에. 프랑스까지 뭐 이렇게 쫙 있었는데 미국 대선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재미가 없었거든요. 트럼프, 바이든 네. 재미없잖아요. 네. 바쁜 사람들 뽑아. 어. 네, 그래서 텄다. 노잼. 진짜 네, 노잼 그게- 선거. 네. 근데 근데 갑자기 이제 7월 21일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안 나간다 하면서 또 네. 완전히 바뀌었죠. 유잼으로 네. 바뀌었나요 요즘에?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선거 중에서 박사님이 보셨을 때 가장 재밌었던 선거, 가장 다이나믹했던 선거는 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보고 가장 재밌다라고 했던 거는 뭐 누가 보래도 2008년 네, 오바마 대통령 당선될 때 네. 그때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대부분 봤어요. 왜냐하면 8년 동안 이제 부시 행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막판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지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흑인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역사적으로. 일이었고 그리고 캠페인 자체가 오바마 전 대통령 캠프가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네,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 흥분하게 하는 그때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연설은 또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이번 타고났어요. 전당대회 연설도 그냥 너무 이슈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더라고요. 그거는 천부적으로 타고났죠. 네, 근데 부부가 다 그래요. 부부가 다 그래요. 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는 그 예스 위켄 같은 경우 네. 2008년도 슬로건이었잖아요. 네. 그걸 처음 들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이거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니야? 예스 위켄 뭐냐? 그랬어요? 네, 그랬대요. 근데 그거 꼭 해야 된다고 밀어붙인 사람이 미셸 오바마예요. 미셸 오바마도 그분의 파워가 저 와이프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다 싶으면 들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로 굳어진 지금 이 상황까지 역대 미국 대선으로 포함시킨다면 지금이 그것보다 더 재밌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글쎄요. 근데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래도 2008년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근데 역대급 선거인 건 맞아요. 이번 선거도. 네, 이런 식으로 중간에 후보가 사퇴를 하고 갈리고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거의. 앞으로 한 2달 반 정도 남은 네네.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막 업앤다운이 많이 일어날까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게 정당 선거거든요. 네네. 네, 다른 선거들은 뭐 인물이 좋으면은 내가 뭐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 후보 괜찮아 찍어줄 수도 있지만 대통령 선거는 상당히 정당 선거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쪽으로 결집이 될 거고 자, 막판에 누가 더 많은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가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될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막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서 아직 그런 컨벤션 효과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런 컨벤션 효과나 빅 이벤트가 좀 끝나고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좀 이런 윤곽이 나오는 시점 이걸 언제쯤이라고 보면 될까요? 윤곽은 뚜껑 열어봐야지 알아요. 전날까지도 몰라요. 그냥 당일 열어봐야 알아요. 당일 열어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네. 우편 투표로 들어오는 거 받는 데드라인들이 다 달라요. 주마다 조금씩.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요. 왜냐하면 미국 대선만큼 중요한 선거가 없고 거기에 그만한 인프라가 있는데 정작 당일에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사실상 예측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 같은 이런 일들이 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미가 없지는 않았어요. 옛날에는. 네. 근데 2016년 그리고 2020년 여론조사가 완전히 완전히 어긋나고서는 그때부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내셔널 폴이라고 그러죠. 전국 네. 여기서는 일단은 해리스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거보다 경합주에서 이겨야 된다. 경합주. 네. 근데 경합주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이거는 정말 박빙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네. 그냥 궁금한 건데 박사님은 여론조사 말고 이것도 좀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 같은 게 있어요? 상당히 신뢰하는 거가 하나가 있기는 해요. 네. 그거는 근데 1월 말 2월 초에 나와요. 그럼 그게 지금은 효과가 많이 없겠네.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바이든 해서 그때는 바이든이었으니까 네. 의미가 없어졌네. 네, 의미가 좀 없어지긴 했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무디스 애널리틱스라고 신용평가기관에서. 네네 거기서 나오는 신용평가가 거예요. 나왔어. 근데 한 번 틀렸어요. 2020년. 근데 저는 그게 틀릴만 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2020년 코로나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못 넣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없었으면은 트럼프가 당연히 재선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박사님이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는 그런 데이터마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무용해진 진짜 말 그대로 그렇죠. 박빙의 다이나믹한 선거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선거 하면은 선거 자금 이야기도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과 달리 유독 미국 선거에서 돈 이야기가 화두에 많이 오르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쓰니까. 많이 쓰이고 너무 많은 돈이 걸려 있어. 네. 이런 너무 느낌인 많이 것 같아요. 모이고 막. 네. 아니 돈을 어디에 써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선거운동원 네. 알바 드리고 네. 이런 차원인지 아니면 미디어에 많이 쓰는지 다 어디에 쓰죠. 좀 많이 미디어에도 쓰는지. 많이 쓰고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략 세우고 이러는데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요새 여기 뭐 펜실베니아, 미시건 여기 중요해 거기 많이 가자 뭐 이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굉장히 수집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략가로 이름을 날리고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외 다른 선거 가서 뛰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캠프 매니저를 했었던 데이비드 악셀로드 그 사람도 그렇고 2012년에 재선에서 했던 사람은 짐 메시나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전부 2015년에 영국 총선에 캠페인 매니징을 해줘요. 서로 영국으로 다른 팀에서. 넘어갔군요. 그때 당시에 짐 메시나가 했었던 게 데이비드 캐머런 이제 총리한테 네. 브렉시트를 걸어라. 브렉시트를 걸고 내가 총리가 되면은 이거 국민투표 붙인다고 해라.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캐머런 총리는 사실 브렉시트 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야 그렇다가 진짜 이거 하자 그러면 어떡해. 에이, 브렉시트 해봤자 통과 안 돼, 되겠어. 안 돼, 안 돼. 브렉시트 되겠어. 진짜로. 그냥 플러팅이지 뭐. 영어를 무시했네. 그래갖고서는 네. 걸고서는 했으니까 그다음 그때 당시에 이겼거든요. 네. 너 해야지. 그냥 블러핑으로 건 거였는데 이걸 그러니까. 진짜 물고 이게 정말 될 줄은 몰랐다. 그쵸. 그렇군요. 이번엔 재용님한테 네. 궁금한데 네. 재무쟁이 시선에서 네. 선거라는 이벤트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선거 재무쟁이와 선거가 잘 매칭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정치와 경제. 네. 그래도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국가의 어떤 이 경제적인 어떤 방향성 자체가 많이 바뀌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 뭐 트럼프가 되면은 친환경이 좀 어려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큰 그림 정도만 이제 그냥 참고 정도는 하는 편입니다. 이게 아예 관련이 없는 테마주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그 정책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나 산업이 있잖아요. 있죠. 이런 관련주들 이런 네. 것들도 미국 대선에서 좀 볼 수 있나요? 있긴 있는데 이제 한국만큼은 아니긴 합니다. 음. 이제 한국은 보통 이제 테마주가 보통 이제 인적 관계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해리스 테마주가 있어요. 한국의 해리스 테마주요? 예를 들어서 이제 MBC가 또 해리스 테마주인 거 아세요? MBC가 왜 해리스 테마주 출연하지도 않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이게 한국의 특징인데 네. 찾아보니까 네. 해리스의 남편이랑 네. 그 박영선 전 장관의 남편이랑 오 마이 갓. 같은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적이 이런 세상에. 그러면 박영선 전 장관은 MBC 출신이니까 네. 야 MBC가 가자. 아무 상관없는데. 보통 한국은 그렇게 돼요. 아. 빔 한 번씩 쏘고 약간 다시 내려오고 약간 이렇기도 하고요. 근데 미국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미국은 보통 정책 단위로 많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친환경 기업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리버스 테마주의이기도 하고 그쵸. 그거 외에도 뭐 트럼프는 또 암호화폐를 엄청나게 지지한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암호화폐 이제 마켓 중에서 상장돼 있는 회사가 코인베이스라는 회사인데 일정 부분 연관성 정도는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는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테마주라고 불리진 않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의 당선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정책에 의해서 네. 그 기대값이 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네. 비주류 경제와 선거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는 미국 대선에서 막대한 돈이 어디서 나와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숫자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먼저 미국은 선거 자금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하셨는데 이 자금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구분하기를 소액 기부자가 있고 소액 기부자. 그다음에 이제 큰 손들이 있다라고들 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큰 손들이 훨씬 더 좀 많았는데 요새는 소액 기부자들도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반 정도, 아. 50%를 소액 기부자들한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이든 음. 대통령도 지난번에 한 거의 40% 가까이가 소액 기부자부터 왔을 거예요. 그럼 크게 이제 거액 기부, 소액 기부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거액 기부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돈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보통 미국의 거부, 부자 네. 그럼 막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빌 네. 게이츠, 그죠. 제프 네. 베조스 이런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안 해요. 미국은 정말 돈이 많은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지금 이제 가장 많은 돈을 준 사람은 물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측에 준 사람인데 이름이 제 기억 티머시 멜론인가 그래요. 오,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은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보통 그러면 이제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갖고 야 내가 이렇게 돈 줬으니까 다음에 나 되면 뭐 이거 알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안 해요. 일단 쏜다. 네, 약간 그냥 이제 별풍선 쏘듯이 쏘는 거지. 그렇죠. 맞아. 뭐 대단한 걸 말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였어. 감사합니다. 막야 이 정도. 맞아요. 그리고 약간 확신범 같은 거예요. 네. 나는 정말 보수의 가치가 트럼프가 얘기한 마가가 중요해. 네.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근데 물론 이제 산업계 쪽에서도 많이 쏘고 그런데 쏜다 그러는데 자꾸 별풍선 때문이야. 별풍선으로 하니까 바로 얘가 네, 별풍이에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되면은 아마 톡톡히 보상을 해줄 거다라고 보여지는 게 에너지. 전통 석유, 오일 산업. 네, 뭐 그런 식으로 산업계에서 들어가는 쪽이 이제 굉장히 많죠. 또. 어쨌든 이런 강력한 지지만큼이나 정확히 좀 원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부분도 좀 그럼요. 뚜렷하게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소액 후원자들은 뭐 정말 작은 돈이라도 10,000원, 20,000원이라도 소액 후원한 모든 사람들을 좀 칭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백 불 이하 뭐 이러면 보통 이제 소액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심인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 이유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네. 그럼 애정이 생겨요. 기성 지지자가 돼. 네. 무료로 하는 맞아요. 것보다 네.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액 기부가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이 유권자들을 이제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죠. 그럼 이렇게 고액 기부라든지 소액 기부라든지 후원 가능한 액수는 상한선이 없나요? 상한선 있죠. 있어요. 네, 미국은 굉장히 그게
스트릭트해요. 개인이 지금 개인 후보자한테 캠프에 줄 수 있는 돈은 3,300불. 3,300불.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에게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미국에는 이제 말씀드린 팩이라고 정치위원회라고 팩. 했잖아요. 네. 이 팩에도 그냥 팩이 있고 슈퍼팩이라는 게 있어요. 슈퍼팩. 네. 그러니까는 기업이든 기부자든 이제 돈을 왕창 이제 줄 수 있는 정치위원회예요. 그거는 뭐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가가 이제 슈퍼팩이고. 아, 그게 슈퍼팩이에요, 네. 하나에? 아니면은 뭐 이슈별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미 총기협회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이제 팩이 있는데 총기 자유, 총기 소지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선전을 하고. 단 그런 슈퍼팩은 캠프하고 공조를 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티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느낌적 느낌으로 뭔가 통화는 했겠지 뭐. 쪽지는 주고받았겠지. 근데 어쨌든 못하게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슈퍼팩은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죠. 그러면 진짜 지금 선거에서 슈퍼팩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좀 보세요? 글쎄요. 제가 숫자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2020년이랑 지금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2019에서 20년 동안 2년 동안 이제 이루어졌던 모금의 총액을 찾아보면 그 중에 57%가 팩이었어요. 아, 57%가? 절반 이상이 지금은 팩인데 네, 지금 네, 최근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 한 1년 반 동안 아직 근데 뒤에 더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아직은 본 게임 시작 안 됐는데 최근 2년 동안 65%로 늘었어요. 팩의 비중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뒤로 가면 팩이 더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막판이 이게 별풍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막판이 되면 더 많이 쏘거든. 별풍을 팩한테 쏘는 거야. 네, 그러면 아마 뒤로 가면 아마 올해는 거의 팩의 비중이 70%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럼 슈퍼팩이 미치는 영향력, 그러니까 뭐 진짜 정책이라든지 후보자의 공약 이런 거에도 겉으로는 직접 얘기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다 그렇게 만들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숨기지도 않아요, 사실은. 누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이렇게 들어갈 거다. 그런 거를 그냥 사실상 그러려니 하고 이제 다들 보고 있는 거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느 선거나 돈은 들어가요. 네.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드러내놓고 이만큼 쓴다라고 밝히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뭐 들어갈 거. 미국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나 컬처에는 드러내놓고 이렇게 쓴다라고 해도 욕은 먹을지언정 숨기고 뒤로 가는 것보단 낫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박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선거 자금이 갖는 의미도 되게 복잡하고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재용님한테 좀 궁금해요. 네. 미국 대선 자금 규모가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대선 자금, 뭐 선거 자금에 대한 규모는 이제 미국은 그래도 꽤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FEC, Federal Election Commission이라고 하는 어떤 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정당별로 뭐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로 나가는지 공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거 자금이 지금 뭐 2020년이 최근 대선이니까 그때가 이제 57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좀 넘게 썼거든요. 7조. 네, 그게 얼마나 클까 제가 한번 계산기를 한번 또 때려봤죠. 이게 대한민국은 이제 2022년 대선에 이제 양당 합쳐서 한 846억 정도 썼거든요. 배수를 따지면 90배 정도 나오거든요. 인구수로 따지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6배 많아요. 6.5배. 한 3억 정도. 그러면 1인당 선거 비용으로 하면은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13배를 더 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면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면적으로? 제곱킬로미터로 따져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98배 크거든요. 98배 커요. 그러면 거기는 제곱킬로미터당 77만 원 쓰는 거고 우리나라는 84만 원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중요한지 면적이 중요한 당연히 둘 다 중요한데 미국 선거제도가 인구수 비례해서 총 득표율로 이기는 싸움이었으면은 이제 1인당 선거 비용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선거구제란 말이죠. 그쵸, 특이하죠. 각 지역 이제 50개 주를 이겨야 되는 싸움이다 보니까 면적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가야 돼. 가서 그 지역 면적 그 주에서 홍보를 또 엄청나게 또 다른 인구수 훨씬 많은 주만큼이나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면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 비용이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한 사람당 어떤 선거 비용이 중요할지 아니면 면적당 선거 비용이 중요할지.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라. 근데 전혀 가보지 않는 데도 많거든요. 캠페인을 하면서. 그렇죠. 캘리포니아 가겠어요? 진짜 안 가요? 안 가죠. 알라스카, 하와이 이런 데 안 가죠. 그리고
발도 들이지 않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잡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안 주고. 네. 미국 선거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네. 땅과 네. 그 국민보다 크긴 어렵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뭐 관심의 사이즈라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경제력의 사이즈의 차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90배 엄청나게 크긴 하다. 또 이것도 궁금해요. 어쨌든 이렇게 돈이 가장 중요한 네. 선거에서 결국에는 선거 자금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네. 승리를 하나요? 아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그건 또 아니. 돈을 많이 쓸수록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더라고. 네. 그러니까 2020년 대선 같은 경우는 돈을 누가 제일 많이 썼냐? 스펜딩으로 찾아왔는데 트럼프 아니에요? 블룸버그가 제일 많이 썼습니다. 아 블룸버그요? 아 바이든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11억 불, 블룸버그요? 1조 좀 넘게 썼는데요. 아이고 이제 정말 자기 돈을 그냥 녹이셨네요. 네, 바이든이 2등, 트럼프가 3등입니다. 2020년에. 트럼프가 또 3등이에요. 네, 트럼프 그래서 이제 그 직전 대선이 2016년을 생각해 보면 이제 1등이 힐러리 클린턴. 압도적으로 왜 저는 트럼프보다 많이 썼습니다. 왜 저는 트럼프가 엄청 많이 쓸 거라 생각했죠?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되게 그러니까 계속 보면 민주당이 좀 많이 모여요. 네. 박사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3번 다 사실은 제일 많은 선거 자금을 사용한 그런 근데 거예요. 2012년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네네. 재선을 하기 위한 거니까 될 놈이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네, 놈들이었다. 네.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간 혜성처럼 등장한 세상이 듣도 보도 못한 후보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화당 측에서 큰 손들, 뭐 공화당 후보한테 돈을 주던 사람들이 안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 하면 왠지 약간 왼쪽에 있는 정당이니까 네, 돈이 좀 없을 것 같아. 노동자를 그럴 것 위한, 같잖아요. 무슨 말씀? 예, 거기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든지 거대 캘리포니아 기업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엄청 많이 줘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냥 느껴지는 바로는 그냥 트럼프 앞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줄 큰 손들이 뭔가 줄지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 보이는 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바는 트럼프가 엄청난 그런 미디어의 어떤 좀 플래시 세례라든지 관심 같은 걸 받고 있고 그거를 굉장히 잘 이용해서 소화하고 있다라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타고난 그러니까 정말 본능이 정말 타고난 사람. 그러니까 셀프 홍보로 돈을 메꾼다. 음. 돈의 차이를 메꾼다. 돈은 필요 없다. 내가 가장 큰 홍보 내 트윗이 수단이니까. 본인이 걸어다니는 내 트윗이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게임 그 자체인 미국 선거자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대선 후보별 대표 공약을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트럼프랑 해리스 각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권자 집단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해리스 같은 경우는 원래 유권자 집단이 있어요. 원래 지지층. 집토끼. 네, 집토끼들이 같은. 있어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되게 낮아요. 대통령 선거를 해도 한 60%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이제 투표율이 낮은 선거에서는 그냥 누구를 설득하고 뭐 날 찍어줘 스윙 보터들 끌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투표장에 나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집이 중요해요. 그렇게 보면은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지만 소수 인종이라든지 그리고 여성이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아요. 남성보다. 네. 이런 사람들이 빠짐없이 나오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제가 러스트벨트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대통령이 됐던 가장 큰 원인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트럼프가 데리고 온 이제 러스트벨트라든지 백인 남성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결집을 시켜서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으로 좀 따져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 항상 러스트벨트라고 하잖아요. 그 러스트벨트가 어떤 지역이고 왜 그렇게 의미가 큰지 궁금해요. 일단은 러스트벨트라는 게 결국엔 이제 녹이 쓴 지역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굉장히 흥했었는데 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계환이 어쩌니 하면서 공장이 닫고 그러면서 제조업이 이제 가라앉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뜬 게 저쪽 캘리포니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살리겠다. 제조업을 네. 살리겠다가 핵심이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이 어떤 상징적인 제조업이다 하면은 자동차, 철강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내가 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거 여기다 관세를 관세. 매기든지 그래서 못 들어오게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원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2016년에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 세 개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위스콘신, 모두가 미시간, 틀렸죠. 펜실베니아. 근데 그걸 다 졌잖아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졌어요. 그러면서 러스트벨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제 러스트벨트가 민주당한테 가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 주요 접전지 외에 최근엔 네바다주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바다주에 좀 약간 집중이 되고 있는 이유 어떤 게 원래 있을까요? 네바다는 민주당세가 좀 있었어요. 원래 민주당. 네, 근데 캘리포니아랑 갑자기 가까우니까.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지금 공화당으로 뭐 트럼프한테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래요? 다들 뭐 네바다한테 막 이제 구애를 하는 건데 그러고서 나온 얘기가 팁 면세한다. 팁 면세. 원래는 팁에 세금이 붙었어요? 팁에 세금 붙어요. 네, 저는 그럼요. 그냥 이렇게 현금 받으면 주머니에 찔러 넣는 건줄 아니. 알았는데. 현금을 받아도 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요? 네. 팁 면세를 누가 얘기한 거예요? 트럼프가 먼저 얘기했는데 네. 해리스도 한다고. 나도 한다. 임팩트가 상당했나요? 왜냐면 네바다 같은 경우는 팁을 받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한 20% 30% 가까이 돼요. 맞네요. 여기 라스베가스가 있어요. 네. 라스베가스가. 네, 라스베가스가 근데 있어요. 팁을 만약에 세금을 안 때리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고용주한테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 사람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럼 모두가 좋은 거 아닌가요? 세수는 어떻게 할게? 아. 뻔뻔한 거는 네.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경제 공약이라고 내놓은 것들 이제 전문가들은 다 욕해요. 둘 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막 약간 이런 게 많아요. 네, 뭐 미국이라고 다를 거 없네요. 그쵸. 그러면 좀 또 궁금한데 재용님은 이 팁 면세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면요. 되게 궁금하다. 일단은 이제 그 분석하는 곳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팁을 면세하면 10년 동안 2,500억 달러의 세수가 감소된다. 따지고 보면 1년에 이제 250억 달러니까 33조의 세수가 줄어든다. 33조나 돼요? 네, 팁으로 33. 관련된 어떤 세금이? 그렇죠. 뭐 맥시멈일 거예요. 네, 근데 네. 보통 이제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관세 올려서 네. 중국 관세 올려서 얻을 거야라고 했는데 미국의 관세 수입은 이제 연에 1천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럼 아까 1년에 팁 면세로 줄어드는 게 250억 달러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현재 관세율을 25% 늘려야 돼요. 관세가 10%면 향후 12.5%로 올려야 돼.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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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것 같다. 아니 일단 저는 팁과 관련된 이 세금의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게 더 신기했어요. 팁이라는 건 왠지 이렇게 굉장히 작은 영역이라 경제 영역에서 사실 거의 포함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팁의 의미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의미 없죠. 조삼모사지 뭐. 월급으로 주나 팁으로 받으나 어쨌든 우리는 뭐 이 100불짜리 밥 먹으면서 팁 25% 줘서 125불 주는 거나 뭐 똑같은 원래 음식 가격이 125불이나 똑같죠. 근데 다만 이제 이 팁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없어지긴 해야 될 것 같지. 라는 생각은 하는 이유가 네. 이게 팁이란 거는 불확실한 소득이거든요. 네네네.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죠. 경제적으로 보면 확실한 소득과 불확실한 소득은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불을 원래 받는데 50불을 팁으로 받아. 150불을 똑같이 받는 거랑 월급으로 받는 거랑은 차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팁이란 문화 자체가 급여 소득자의 기대 소득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경제적으로 보면. 같은 150불이더라도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불안정한 소득이니까 경제적으로 보면은 팀 문화라는 것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뭐 경제가 논리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잘 안 없어질 것 같다. 근데 이 팁이라는 게 네. 남북 전쟁 이후에 많이 나왔어요. 남북 전쟁이. 네. 왜냐면은 이제 노예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흑인들이 교육을 받지도 못했었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쓰려고 하니까 돈 쟤네들 뭐 주냐? 여태까지 공료로 썼는데 그러니까 주기엔 좀 싫고 네. 그래서 아주 조금만 주고 나머지 니네 팁으로 먹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사실 발전이 된 게 그쵸. 있어요. 생기어서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계급이라는 게 없이 시작한 나라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팁 문화라는 게 너무나 계급적이고 클래스를 나눈다 그래서 반대를 사실 했었거든 처음에는. 근데 유럽은 오히려 그게 이제 없어지는 추세인데 미국은 그게 남아 있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담으로 이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트럼프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작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누구보다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 관계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건 너무 배치되는 두 사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결국 그 뒤에는 돈이 있다. 돈이 있다. 네. 어.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다가 네. 지금 이제 보통 레거시 자동차 GM이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포드라든지 현대 뭐 이런 차들이 전기차를 개발을 하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마켓에. 그러면서 마켓 쉐어가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IRA를 하면서 이제 보조금도 막 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 우리 혼자 다 차지하고 싶은데 되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보조금 끊는다 그러면은 네. 우리도 피를 흘리지만 이땐 쟤네들은 떨어져 나가지 않겠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빅테크 기업들 뭐 테슬라도 그렇고 하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 배신감을 좀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옛날에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여서 스타트업을 하고 그게 커갖고 유니콘이 되고 막 이런 그런 컬처였는데 일단 거대 기업이 되면 거대 기업이죠. 예, 법인세도 자꾸 올린다 그러고 니네 뭐 독과점이다 뭐 독점이다 그래서 뭐 분해시켜버린다 뭐 이런 얘기들 심심치 않게 저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불면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약간 그런 류에 속하지 않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재용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 저도 비슷하게 박사님이랑 비슷한 게 전기차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어요 현재. 돈을 버는 회사요? 네. 많이 만들잖아요. 다 적자죠. 아, 다 적자를 보고 일단 왜냐하면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메인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곁다리로 사이드 잡이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볼륨이 그만큼 안 나와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Y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고 차 단일 차종으로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나오고 비용 자금을 굉장히 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으로 팔았을 때 흑자가 나는 차는 거의 테슬라가 유일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쟁을 막 붙이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막 준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막 미국에서 공장 만들고 보조금 받았으니까 지금은 적자지만 보조금이랑 합치면 흑자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보조금을 마치 나의 그 자동차 가격에 일단 넣어놓고 넣으면 이거면 흑자니까 내가 공장 지을만해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배터리 뭐 자동차 포함해가지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지금 가격에 팔아도 내가 이제 어쨌든 1등이니까 유일한 약간 시장에 남아있는 나만 돈 벌 수 있으니까. 있겠네 라는 생각 하나도 있을 거고요. 은근히 테슬라와 연관된 사업들이 정부 사업이랑 관련된 사업도 많아요. 예를 들어 스타링크 같은 위성을 쏴야 되는 우주 사업이라든지 맞아요. 친하게 지내면 대통령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전략적으로 결정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재용이 보시기에도 다분히 전략적인 선택이다. 마치 이게 무슨 전향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또 충동적인 선택처럼 겉으론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충분한 계산이 깔려 있는 어떤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미국 선거 시스템부터 주요 대선 공약들을 다뤄봤는데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이번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선거의 핵심 쟁점은 경제예요. 경제예요. 먹고 사니죠. 이게 그렇다고 뭐 인플레이션 많이 잡혔다는데 뭐 그 실업률 뭐 낮다는데 완전 고용이라던데 뭐 이런 거는 사실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우유 한 통을 살려고 그러는데 지난주까지 우유가 2리터짜리 이게 뭐 한 6,000원, 7,000원이었는데 갑자기 8,000원이 됐어요. 이런 확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큰 거예요. 미국뿐이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경제 이슈예요. 거기다가 하나만 더 꼽아보라 그러면 이민 문제, 이민이요? 네,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불법 체류자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긴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경제랑 이어져 있다. 그럼 박사님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두 이슈가 사실은 다 트럼프한테 유리한 이슈잖아요. 경제는 사실 바이든 정권한테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이민자 문제야 트럼프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이기도 할 텐데. 그래서 박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빙이다. 네, 지금 이제 올라오고는 있지만 뭐 해리스가 뭐 넘어섰다 그러고 더 지지율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은 끝까지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유리하죠. 유리한 고지에 사실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디어에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이면에 어떤 기저에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경제와 이민자 문제라는 게 사람들 마음에서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외에 다른 결과가 좀 예상이 될 수도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몰라요. 이렇게 끝내야 돼. 모르죠. 10월을 주목하라. 10월을 주목하라.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 선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질문 던져보려고 해요. 박사님한테 선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저는 선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보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약간 검투사들의 콜로세움에서의 싸움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상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고 그런 비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상대를 해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 있는 관중의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콜로세움에서의 검투사들의 대련과 같은 것이 선거다. 가슴이 뛰어요. 그럼 재용님한테 선거란 어떤 의미인지? 선거란 사실 뭐 제가 막 선거에 막 깊게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선거에 대해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한국 선거, 뭐 미국 선거 뭐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돈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돈 많이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약에 기부를 좀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이 기부를 하되 그리고 투명하게 하고 하면은 선거의 어떤 이제 뭐 엔터테인 요소 내지는 어떤 이게 정말 팩트를 전달하는 요소로서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되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더 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요? 네, 왜요? 나는 무슨 검투사들의 여기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사결정이 네. 근데 저는 스포츠로 보는 관점. 조금요. 저는 스포츠랑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요.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학, 오늘은 김지훈 박사님과 함께 선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